CNN 뉴스를 보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한강에 있는 이것 때문인데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 물고기를 위해 이렇게 진심인 한국을 보고 많은 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브라운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환경 설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전문 분야는 도시 생태계 복원인데 지난 20년간 북미 전역의 도시 환경 프로젝트를 자문해왔습니다. 지난 봄 서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도시 수자원 관리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발표 일정과 현지 회의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한강변을 홀로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았던 기억이 납니다. 봄비가 내린 후라 공기가 맑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잠실대교 근처를 거닐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계단처럼 굽이진 수로였어요. 처음엔 홍수 조절 시설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너무 특이했어요. 물살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마치 누군가 물살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게 설계한 듯 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포틀랜드, 시카고 등 많은 도시의 강변 프로젝트를 담당했지만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분명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죠. 잠시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하던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제 호기심 어린 표정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영어로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놀라워하시더니 손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그 아이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무엇을 보고 있었냐고 물으셨대요. 그 특이한 계단식 수로에 대해 물었더니 아이의 통역으로 들은 답변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라고요. 어도라고 부른대요. 어도? 물고기를 위한 길이라니. 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요? 순간 제 전문가적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환경 설계를 해오며 수많은 생태계 복원 사례를 봤지만 도시 중심부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동권을 위한 구조물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강의 어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발표 자료는 잠시 옆으로 미뤄둔 채 밤늦게까지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제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소통하는 언어를. 다음 날 아침 예정에 없던 현장 답사를 계획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연락해 어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가이드를 요청했죠. 다음 날 아침 서울 한강사업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 요청한 어도 답사를 수락해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담당자 김 주무관은 영어가 유창했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다듬던 저는 이미 머릿속이 어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제가 이런 시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어도라는 개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김 주무관과 만나 잠실 어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한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강은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생명줄이었고 고구려는 아리수, 백제는 웅리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옛 이름들 속에서도 큰 강, 넓은 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브라운 박사님, 사실 한강에 설치된 잠실 수중보는 19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 주무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목적은 서해의 바닷물이 한강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해 물 공급과 유람선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수중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강 중앙에 설치된 첫 번째 어도는 경사가 급하고 낙차가 50cm나 되어 도약력이 약한 물고기들은 오를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상류와 하류 간 물고기 이동이 단절되어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거죠. 어도에 도착해 걸으며 김 주무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새로운 어도를 만들었어요. 사업비 10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이 어도의 설계 철학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고기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물고기의 실제 이동 능력과 행동 패턴을 고려했죠. 기존 어도는 인간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건 물고기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도시 계획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인간이 아닌 생물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 이 어도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계속해서 새 어도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경사를 40분의 1로 완만하게 설계하고 낙차도 10cm로 대폭 낮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변 쪽 유속이 느린 위치에 설치해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들도록 했죠. 심지어 물고기가 중간에 쉴 수 있는 구간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도 관찰 데크에 서서 수중 관찰경을 통해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적응하자 물살을 거스르며 오르는 작은 물고기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계단식 구조를 천천히 그러나 끈기 있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연은 기회만 주면 회복하는 법이죠. 김 주무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고기 통로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 간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언어였어요. 인간이 만든 장벽에 생명을 위한 문을 열어준 것이었죠. 시애틀에서의 제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제 강의가 끝난 후 김 주무관은 저를 서울시 환경기록보관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강 개발의 역사적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잠실 수중보와 어도에 관한 공문서와 보고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브라운 박사님. 김 주무관이 한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1986년 잠실 수중보 건설 당시의 설계도면이었어요. 처음 설계된 어도는 강 중앙에 위치했고 경사도가 매우 가팔랐습니다. 지금 보면 심각한 설계 결함이었죠. 문서들을 통해 저는 잠실 수중보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었고 한강종합 개발 사업은 그 정점이었어요. 이 사업은 1982년에 착공하여 1986년에 준공되었는데 주요 목표 중 하나가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잠실 수중보는 서해의 바닷물이 한강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해 물 공급과 유람선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환경적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어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설계 당시 한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류의 이동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약력이 강한 몇몇 대형 어종만 이 어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강에 둑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러운 생태 시스템을 방해하는 셈이죠. 김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개발과 경제 성장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제가 살펴본 문서들 중에는 1988년 여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잠실 수중보가 완공된 지 불과 2년 만에 한강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수중보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해 유속을 느리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오염물질이 한 곳에 고여 썩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도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작은 물고기들은 상류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류와 하류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잃었어요. 하류에 갇힌 작은 물고기들, 상류로 올라가지 못한 회유성 어종들, 수질 악화까지 더해져 생태계가 무너져갔습니다. 당시에는 수중보가 유량을 조절하고 수심을 유지하는 기능만을 생각했을 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깊이 고려하지 않았어요. 김 주무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미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역시 생태계보다는 인간의 편의를 우선시했던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또 다른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서울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생태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에 새로운 어도 건설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과거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점이었어요. 문서에는 기존 어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 중앙에 위치해 물고기들이 입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 작은 물고기들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런 솔직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도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태학자, 환경 엔지니어, 어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어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 실패로부터 배웠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었죠. 김 주무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주무관은 저를 태우고 잠실어도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담당 엔지니어인 박 과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도의 기술적 측면과 설계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건설 당시의 사진들과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에 착공해 2006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1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새로운 어도의 설계는 이전 버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위치부터 달랐어요. 원래 어도는 강 중앙에 있었지만 새 어도는 강변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강변을 따라 이동하는 습성을 고려한 것이었죠. 물고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강 중앙은 물살이 빠르고 천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크죠. 대부분의 작은 물고기들은 강변을 따라 이동합니다. 특히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경사와 낙차였습니다. 이전 어도의 경사는 110, 낙차는 50cm였지만 새 어도는 경사 40분의 1, 낙차는 10cm로 대폭 낮아졌어요. 이는 평평한 마루에서 1m 올라갈 때 이전에는 10cm 정도 올라가야 했다면 이제는 2.5cm만 올라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낮고 완만한 계단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도 쉽게 오를 수 있죠. 그런 원리예요. 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박 과장은 어도의 전체 길이가 228m, 폭이 4m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총 43개의 계단식 구조가 이어져 있어 물고기들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상류로 이동할 수 있게 했죠. 각 단계마다 물고기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솔루션이면서도 생물학적 관점이 깊이 반영되어 있네요. 물고기의 피로도까지 고려했다니.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의 접근법은 너무 공학적이었어요. 물을 흐르게 하고 어떻게든 통로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새 어도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도를 따라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도 주변에는 관찰 데크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물고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관찰경을 통해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변에 후퇴형 유인수로를 설치한 것도 특징이에요. 박 과장이 지적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어도의 입구를 찾아오도록 하는 거죠. 제가 관찰경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기존 어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이 이동하지 못했나요? 무려 22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상류와 하류 사이를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이 대답했어요. 철갑상어처럼 큰 물고기부터 납자루, 버들매치, 두우쟁이, 참미자 같은 작은 물고기들까지요. 새 어도가 개통된 후에는 이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김 주무관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한국 고유종인 줄납자루, 가시납지리, 참종개 같은 토착 어종들이 어도를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한국의 민물 생태계를 대표하는 종들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인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연어 이동을 돕기 위한 어도를 설계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었죠. 우리가 복원하려 했던 것은 연어 산업이었지 전체 생태계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물고기 종 다양성이 실제로 증가했나요? 박 과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과거 한강에는 61종의 어류가 서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어도 설치 덕분에 현재는 67종 이상의 어류가 이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김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 통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되살린 거죠. 어도 주변에는 민물 참깨, 수석곤충류뿐 아니라 외가리, 가마우지 같은 새들도 찾아와요. 먹이 사슬이 복원된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학적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자연에 개입했다가 그 부작용을 인정하고 다시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와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도를 나오면서 저는 김 주무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도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다른 도시들도 이런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울의 어도는 국내 다른 도시들의 하천 복원 사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생태 통로, 생물 다양성, 종의 이동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바람이 불어오자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살 위로 외가리 한 마리가 느릿느릿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비공식적인 현장 조사를 위해 김 주무관은 저를 한강으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류학자인 정 교수도 동행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른 아침 어도 주변에서 만났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분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정민수 교수님입니다. 한강 생태계 모니터링 팀을 이끌고 계세요. 김 주무관이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정 교수는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국의 생태 복원 사례들에 대한 선생님의 논문들 잘 읽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어도 시스템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열심히 관찰하고 싶습니다. 정 교수는 작은 조사 장비와 채집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도를 사용하는 물고기들을 직접 채집하고 확인해 볼까 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은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 교수를 따라 어도의 다양한 지점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어구로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채집한 후 종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다시 놓아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 교수가 작은 그물망에 든 물고기를 가리켰습니다. 줄납자루라는 한국 고유종이에요. 과거에는 수질 오염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납자루는 작고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그 옆에는 더 작은 물고기도 있었어요. 이건 가시납질이에요.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역시 한국 고유종이죠. 이런 작은 물고기들이 어도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몇 시간 동안의 조사로 우리는 다양한 어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한강에서 발견되는 물고기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어도가 설치되기 전과 후의 생태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 교수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류에 갇혀있던 물고기들이 이제는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식 영역이 확장되었죠. 특히 산란기에 상류로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들에게는 결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 혜택을 받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대답했어요. 은어와 빙어 같은 회유성 어종부터 참종개, 눈동자개, 돌마자 같은 저서성 어류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들 물고기만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물고기들이 돌아오자 이들을 먹이로 하는 새들도 돌아왔습니다. 외가리, 가마우지, 물가치 같은 조류들이 어도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상류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수서곤충의 개체수도 증가했습니다. 일종의 생태학적 도미노 효과라고 할 수 있죠. 햇살이 강해지면서 시민들이 하나둘 한강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걷는 가족들, 물고기를 구경하러 온 아이들까지 도시 한복판에서 자연을 경험하는 다양한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나요? 제가 김 주무관에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많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강이 그저 도시를 관통하는 큰 물줄기로만 여겨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살아있는 생태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현장학습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정 교수가 작은 쪽지에 몇 가지를 더 적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지난 10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어도 설치 이후 상류와 하류의 어류 군집 구조가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어요. 이는 종의 이동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는 작은 휴대용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잠실 어도 주변에서 확인된 어류 종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보시다시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고유종의 출현 빈도가 높아진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각 종의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정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종의 회랑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서로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죠. 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자연의 연결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근처 강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정 교수는 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는 이 지역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강에서 종종 낚시를 했었죠.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물고기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동안 강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명력을 되찾은 한강을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 역시 고향인 미네소타의 강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자연은 기회만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다른 도시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빠른 개발 과정에서 생태계를 희생시킨 도시들에게요.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 내 여러 도시들이 서울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댐과 보는 전 세계적으로 하천 생태계의 연결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니까요. 이런 구조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도 같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점심을 마치고 다시 어도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물고기들이 계단식 구조를 오르내리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물고기들에게 이곳은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생긴 셈이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제 발표 순서가 끝난 후 즉흥적으로 잠실 어도에 대한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없었기에 몇 장의 휴대폰 사진으로 설명을 대신했어요. 예상과 달리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생태학적 고려를 어떻게 현실화했는지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참가자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어요. 특히 아시아와 남미에서 온 도시 계획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저녁에 열린 환송만찬에서 김주무관과 정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본 것들이 제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로 인간을 위한 녹지를 만드는데 집중해왔어요. 공원, 산책로, 휴식 공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죠. 김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어요. 한강 종합 개발 사업도 처음에는 미관과 홍수 방지, 여가 공간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으니까요. 정 교수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시 개발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정복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 도시도 하나의 생태계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저는 제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도는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와 자연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 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김 주무관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도시를 건설할 때 인간의 이동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도로, 다리, 터널, 지하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죠. 그런데 어도는 비인간 생물의 이동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도시가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깊은 인정이에요. 정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브라운 박사님의 통찰이 정확히 맞습니다. 생태학에서 이동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도시는 이런 자연적인 이동을 막는 장벽들로 가득 차 있죠. 맞아요.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시애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프로젝트는 연어의 산란지 복원이었어요. 물론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컸죠. 연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어도는 달랐습니다. 이건 가치 있는 수산물이 아닌 그저 작은 민물 고기들을 위한 배려였으니까요. 김 주무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패를 통해 배웠죠. 초기 어도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공학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이 아직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자연은 여전히 개발의 대상일 뿐이에요. 생태학적 고려는 종종 부가적인 것 혹은 예산이 허락하면 하는 것으로 취급되죠. 저는 한 모금의 와인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첨단 기술로 무장한 효율적인 도시. 하지만 정말 스마트한 도시란 무엇일까요? 기술적으로 발전한 도시일까요? 아니면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는 법을 배운 도시일까요? 정 교수가 제 질문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시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에너지 효율이나 스마트 그리드만으로는 부족해요. 도시는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 친화적 도시, 이동성을 존중하는 도시.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도시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한강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도 주변이 시민들의 휴식과 교육의 장소가 된 것처럼요. 도시가 다른 생명체에게 문을 열 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문을 여는 셈이죠.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정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다음 주에 한강 생태 모니터링 팀과 함께하는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밤에 진행되는 조사라 색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에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곧 있길 바랍니다. 김 주무관이 말했어요. 브라운 박사님의 통찰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서울 방문이 단순한 컨퍼런스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었고 도시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면서
이번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우리의 접근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속된 베이 에코시스템 리스토레이션의 원래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우리 팀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환경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이슨의 서울 출장 보고입니다. 마이크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 설계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잠실 어도의 사진들과 간략한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건 어도라고 부르는 물고기 이동 통로입니다. 물고기들이 인공 장벽인 수중보를 넘어 상류와 하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하지만 이 구조물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에 있습니다. 저는 어도의 역사, 초기 버전의 실패,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성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어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설계 언어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어도는 인간 중심적 공학 언어로 설계되었습니다. 물이 흐르게 하자, 통로를 만들자라는 단순한 관점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어도는 물고기의 언어로 설계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디서 쉬는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를 고려한 설계였어요. 마이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놀랍도록 단순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경사를 110에서 140으로 낮추고 계단 높이를 50cm에서 10cm로 줄였으며 어도의 위치를 강 중앙에서 강변으로 옮겼어요. 물고기가 휴식할 수 있는 구간도 추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기술적으로는 간단했지만 그 효과는 혁명적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도를 통해 이동하는 다양한 어종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고유종인 줄납자루, 가시납지리, 참종개부터 회유성 어종인 은어와 빙어까지. 결과적으로 67종 이상의 어류가 이 어도를 통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태계 전체의 연결성이 회복된 거죠. 민물 참깨와 수석곤충류가 증가했고 이를 따라 외가리와 가마우지 같은 조류도 돌아왔습니다. 생태계의 회복력이 강화된 것입니다. 사라 생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접근법이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의 디자인 언어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서식지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죠. 특정 지역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태적 연결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요.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오클랜드 해안 복원 프로젝트의 도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해안선 복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의 도시 개발과 해안 생태계 사이의 연결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어요. 작은 개울과 수로들이 도시 구조물에 의해 단절되어 있죠. 팀원들은 주의 깊게 도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서울의 어도에서 배운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이런 단절된 지점들의 생태 회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고기만이 아니라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 다양한 생물들의 이동을 돕게 될 거예요.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여러 팀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이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철학적인 변화처럼 들리는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생태계를 연결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요. 도시는 자연의 적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울의 그 어도 실제로 보니 어땠어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은 구조물만 보여주죠.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서면 당신은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솟아있고 다른 쪽에는 자연이 숨쉬고 있어요. 그 경계에서 어도는 마치 번역가처럼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그런 번역가가 필요하네요. 도시와 자연 사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맞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에 남아 오클랜드 프로젝트 도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특히 도시 개발과 자연 환경 사이의 전환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계에서 우리는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면을 수정하면서 저는 서울의 어도가 가르쳐준 구체적인 디자인 원칙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물고기를 위한 계단, 그 계단의 간격과 경사, 물살의 방향과 흐름까지 고려된 디테일들. 이 모든 것은 구조물이 철학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새 디자인에서 저는 오클랜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들과 해안 사이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콘크리트 수로 대신 자연형 수로와 소규모 어도들을 제안했어요. 또한 해안가의 인공 구조물들을 재설계하여 조간대 생물들의 서식지를 확장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베이 브릿지가 보였어요. 그 아래로 물살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도시와 물 사이에도 더 나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저는 서울에서 배워왔던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첫 방문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저는 한강생태보건국제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어요. 메일함에는 김 주무관으로부터 온 최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잠실어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강유역의 다른 수중보들에 대한 생태 개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또한 정 교수와 제가 함께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의 TV 화면에서는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익숙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한강의 잠실어도가 세계 생태 도시 혁신 사례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서울의 이 생태 통로는 도시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간 저희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환경 매체에서만 다루어졌던 서울의 어도 사례가 이제는 주류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포럼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제가 서울에서 처음 찍었던 어도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도시는 길을 만들었다. 그 길 위를 걷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이 문장은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처음 노트에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문장이 지난 6개월간 제 연구와 설계 접근법의 핵심 철학이 되었어요. CNN 특집 보도는 서울의 어도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를 넘어 글로벌 도시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만을 위한 도시에서 모든 생명체를 위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특집의 주제는 이제 많은 도시 계획가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노트북을 접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는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풍경 속에서 물과 도시의 경계에 제가 참여한 새로운 생태 회랑 프로젝트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그 아래로 조용히 흐르는 한강, 그리고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공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작지만 위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어도. 부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김주무관과 정 교수가 저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강을 따라 걸으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저는 그들에게 미국에서의 새로운 발전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주요 뉴스 채널에서 서울의 어도 프로젝트가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북미 도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와 자연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협상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누군가는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를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설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망치나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일지도 모른다. 자연의 언어를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태 설계의 시작점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